저는 정말 제가 지혜롭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제 와이프가 있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진 않지만 저보다는 훨씬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보면서 나는 참 지혜롭지 않다. 그러니까 와이프랑 비교해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 나이에 비해서 참 지혜롭지 않구나. 제가 40이 될 때, 만으로 40이 됐을 때 프레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때 그 책의 서문에 보면 제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나는 40이 되면 내가 지혜로워질 줄 알았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20대 때 생각해 보면 내가 이렇게 유치하지만 내가 40 정도 되면 꽤 근사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40이 돼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어요. 그때나 그 40이 됐을 때나 보니까 유치해. 재미있는 농담 좋아하고 장난치기 좋아하고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하면 싫어하고 뭐 이런 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난 참 지혜롭지 않다. 그런데 내가 조금 더 지혜로워졌다면 이런 것 때문이다 해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됐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10년이 딱 흘러서 만은 아직 아니고요. 한국 나이로 50이 됐어요. 내가 진짜 지혜로워졌나. 와이프에 비하면은 아직도 지혜롭지 못하고요. 40대 때 지혜롭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50이 됐는데 조금 지혜로워졌나 생각해 보니까 조금 지혜로워진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지난 1년의 그 경험들이 저한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이 5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순간, 모먼트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조금 지혜롭게 사는데 이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작가 중에는 장석주, 제가 제 대학원생들에게 추천하는 작가이기도 하는데요. 이 장석주라는 분의 책을 조금 즐겨 읽었어요. 저하고 스타일이 좀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분의 책을 읽으면서 했었던 생각들, 그 다음에 그분의 그 책에 나오는 표현들, 단어들,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제 글을 좀 쓰게 됐죠. 그러니까 논문이 아니고 혼자 있으면서 그냥 생각을 풀어내는 글을 쓰면서 이 글을 쓰는 것이 참 나를 조금은 더 지혜롭게 만든다. 그래서 글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열심히 하고 어느 곳에 있든지 행복하게 살고 이렇게 살면 참 좋은데 우리는 그런 것 같지 않다. 이 나를 지배하는 게 공간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어떤 공간 속에서 살고 있는지하고 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결국 중요한 거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 아이덴티티인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를 많이 생각을 해서 시간이 다 될지 모르겠는데 먼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조사를 받으면서 너무나 평안하게 팔짱을 끼고 조사를 받아가지고 그게 문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 사진, 사실 그게 결정적인 사진이었죠. 그 조사받는 곳에서 한 300m 떨어진 건물에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그걸 탁 포착하고 있다가 이제 그걸 찍어낸 거예요. 근데 그 기자가 그때는 정식 기자가 아니었는데 이제 이번에 정식 기자가 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사회를 결정적으로 바꾼 지금 사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또 그분의 인생을 결정적으로 바꾼 한 장의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정적 순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아주 유명한 사진 작가죠. 앙리 까르티에 브레송이라고 하는 그분의 그 모티브 중에 하나이고 그분이 쓴 표현 중에 하나이고 결정적 decisive moment, 결정적 순간. 근데 이분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평생 나는 결정적 순간을 찍으려고 노력했는데 사진가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딱 뭔가 결정적인 순간을 잡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 삶의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었다. 이거는 아마 그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을 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삶의 모든 순간이 중요해. 그 순간들이 모여서 네 인생이 되는 거야. 이 얘기는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말 속에 어떤 진정성과 울림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실제로 그 결정적인 순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봐야만 가능한 것 같은데 이분은 당연히 그걸 해본 거예요. 그래 놓고 보니까 와,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구나. 아, 저도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순간이라는 게 진짜 중요하다. 이분이 또 어떤 표현을 했냐면 사진가는 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섭게 삶을 불시에 붙잡아야 한다. 이 사진가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떤 생명과 같은 본질이잖아요. 사진가는 불시에,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삶을 불시에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순간을 붙잡으려고 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모든 순간이 결정적 순간이다. 제가 순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게 된 소위 결정적 계기는 이제 행복에 대한 연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행복에 대한 연구를 제가 보여드리기 전에 미국 풋볼 게임 하나를 제가 그 마지막 장면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작년 10월 때 제가 이 대학에서 학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대학은 굉장히 풋볼을 잘해요. 전통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미국 풋볼 역사상 전국 우승을 가장 많이 한 학교예요. 그리고 그 스테디움이 가장 많은 관중이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을 해요. 그런데 이 대학은 라이벌이 몇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저도 이 대학만 이기면 그 감독이 살아남는 그런 라이벌들이 있는데 이제 가장 대표적인 라이벌은 이제 이번 주 게임을 하는데 오하이오 스테이트, 오하이오 주립대학이 아주 이제 라이벌이고, 그 다음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라이벌이 뭐냐면 같은 미시간이라는 주에 있는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그래서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이 있고 미시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같은 주에 있는 이제 대학들이니까 당연히 이제 라이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두 대학이 지금까지 게임을 여기 지금 전적이 나와 있는데요. 작년까지입니다. 미시간이 68승 35패 5무승부니까 지금 토탈 몇 게임을 했다는 얘기예요? 108게임. 그러니까 지금 108년, 그러니까 110년째 이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시간이 68승을 하고 미시간 스테이트가 35승을 했으니까 전적으로 보면 미시간 스테이트가 사실 우리가 얘기하면 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닐 때는 미시간 스테이트는 소위 우리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우리는 라이벌로 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쪽에서 라이벌이라 그러니까 무시하기도 어렵고 이제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최근에 미시간이 2000년대 들어서 풋볼을 되게 못했어요. 그 프로그램이 몰락을 해요. 이 풋볼 프로그램이 몰락하게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주로 어떤 이유가 있냐면요. 그 스카우트를 할 때 위반을 하면, 뭔가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그 NCAA라고 하는 미국 대학에 이걸 관장하는 데서 그 페널티를 주는데, 어떤 페널티를 주냐면 선수들을 뽑을 때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그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수를 제한해 버려요. 그러니까 좋은 선수를 데려올 수가 없어요. 좋은 선수를 못 데려오면 한 4년 장사는 망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속되다 보니까 이 최근 몇 년간 보시면요, 이게 초록색 미시간 스테이트가 다 이긴 거예요. 겨우 한 번 미시간 2012년도에 이긴 거죠. 그러니까 몰락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미시간이. 자, 그런데 이 몰락하는 이 팀을 이제 부활시키기 위해서 미시간에서 여러 명의 감독을 바꿔보는데 잘 안 되다가 마지막으로 어떤 감독을 데리고 오냐면은 짐 하버라고 하는 이 대학 출신의 쿼터백이었고요. 던지는 선수 굉장히 잘했어요. 프로에 가서도 굉장히 잘했고,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스타 선수들이 감독으로는 성공하지 못하는데 이 선수가 어느 대학의 감독이 돼서 아주 잘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대학에서 잘하니까 풋볼팀의, 프로풋볼팀의 감독으로 스카우트가 되는데, 어떤 프로풋볼팀이냐면 미국 프로풋볼 역사에서 소위 가장 찬란했었던 왕조를 이루었던 팀 중에 하나가 샌프란시스코 49ers라는 팀이 있어요. 여기에 전설적인 쿼터백 조 몬타나라는 선수도 있고요. 거기에 감독이 돼요. 그래서 그 팀이 사실은 굉장히 몰락했었는데 이 짐 하버가 가서 이제 부활시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수로서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 굉장히 인정을 받은 이 대학 출신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몸값이 비싸겠어요. 그러나 데려와야 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수모를 당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와요. 작년이 그 첫 해예요. 근데 첫 게임에서 졌어요. 첫 번째 게임에서 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리 짐 하버지만 첫 해는 어렵겠구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두 팀이 지금 시합을 할 때 지금 여기 자세히 보시면
미시간 스테이트가 6승 무패, 전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작년 시즌에. 미시간은 첫 게임을 졌는데 그 다음 5게임을 이겨가지고 5승 1패가 된 겁니다. 그래서 미시간 스테이트는 내셔널 랭킹 7위고 미시간이 12등까지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코어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쿼터, 풋볼은 1쿼터,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가 있는 마지막 쿼터고요. 남은 시간이 10초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공격 기회가 풋볼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포스 다운이니까 마지막 기회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가야 되느냐, 2야드를 가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자, 이 상황이에요. 자, 이제 이 정도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미시간 이겨요. 네. 보통 이제 이 정도 되게 되면 이 선수가 여기 있는 선수가 공을 뒤로 쫙 보내요. 이렇게 다리 밑으로. 그럼 이거 펀터라고 하는데요. 이 펀터 하는 사람이 잡아가지고 공을 뻥 차서 상대 쪽으로 멀리 보내요. 그럼 시간이 계속 가는 거죠. 그럼 저쪽에서 한 선수가 그걸 잡고 뛰는데 여기 있는 선수들이 달려가가지고 걔를 태클해가지고 넘어뜨리고 하다 보면 시간 10초는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게임은 미시간이 이기는 거예요. 제가 이 게임을 직접 보지는 못하고 우리나라에서 중계를 안 해주니까 ESPN이라는 스포츠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거를 이제 일요일날 아침에, 거긴 토요일날 낮이니까 일요일날 새벽에 잠 안 자고 제가 풋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 중계를 보는데 딱 이 상황에서 중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트위터에 들어갔어요. 트위터에 딱 들어갔더니 OMG라는 세 개가 또 OMG. 네, 보세요. 왜 OMG인가? 이 감독이 짐 하버라는 감독이고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도 홈 게임이고 여기 다 노란색이 미시간이고 초록색이 미시간 스테이트인데요. 미시간 팬들은 망연자실이고요. 지금 여기 지금 이 마칭 밴드라 그래서 여기 밴드가 되게 유명한 밴드예요. 거기 앞에서 얘네들 축하하고 있고 정말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장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스포츠 게임에서는요 마지막에 탁 잘못되잖아요. 이렇게 졌어요. 이렇게 치면 그동안 여기 23대 21로 지금 이겨오기 위해서 이 과정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들이 많았어요. 근데 모든 게 다 의미가 없고 잊혀져요. 엔딩이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정당화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사귀다가 마지막에 좀 어글리하게 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좋았던 것들이 다 의미 없게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게 좋았던 어떤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 11월 거의 말 돼가는데요. 올해 2016년 3월 8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해요? 기억 못해요? 왜? 4월 13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요? 그때 내 감정이나 나한테 있었던 일들. 아마 기억을 대부분 못 하실 거예요. 내가 1년을 살아왔는데요. 남는 기억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순간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거를 내가 글로 기억하든지 영상으로 담아놨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장치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순간들은 사라지고요. 때로는 그 순간들은 마지막 엔딩에 의해서 왜곡이 되기까지 심지어. 인생을 행복하게 또 지혜롭게 잘 산다는 게 뭐냐? 순간을 붙잡아 놓는 거다. 이 순간을 붙잡아 놓는 거예요. 이 순간은 생명력이 너무 짧아요. 몇 개의 순간을 제외하고는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1년 있으면서 이 순간에 대한 생각을 참 많이 한 거예요. 이 운전을 하다 보면은 요리조리 막 피해가지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옆에 탄 사람이 그렇게 서둘지 말라 그래. 그래봐야 결국 도착하는 건 똑같다. 혹은 그래봐야 뭐 5분 차이다. 뭐하러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그렇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때로는 누군가 그런 운전하면 아유 다 소용없는 짓이야. 결국 신호등에서 만나게 돼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생각을 했어요. 왜 사람들이 요리조리 운전을 할까? 그게 재밌어요.
그 순간이 재밌는 거예요. 그 순간. 그러니까 순간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쓸데없는 짓이야. 결국은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돌아온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순간을 즐겨도 괜찮은데 어쩌면 우리에게는 순간을 조금 등한시하는 경향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가 부쩍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거는 이 보석 같은 순간들이에요. 오늘 밤에 이런 기억도 당장 좋은 것 같지만 며칠 지나면 잊혀지실 거예요. 너무 아깝잖아요. 이걸 담아놓는 것. 이 작업이 진짜 인생을 잘 사는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떤 분의 이야기죠.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오래 살고 싶으면 사람 다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오래 살고 싶은데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럼 대안이 뭐냐? 천천히 사는 거다. 근데 그 천천히 산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을 다시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보면 순간을 오랫동안 남겨놓는 것. 그게 천천히 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글쓰기. 글쓰기를 제가 특별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계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글쓰기는 힐링하는 작업, 힐링. 그래서 심리치료의 한 형태로 글쓰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글쓰기는 우리를 해명하는 작업이기도 해요. 우리 되게 억울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디 그 시내 호텔에서 심포지움이 있었는데 거기서 기조 강의를 했어요. 근데 처음 요청을 받고 제가 못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여기 이 강의가 있기 때문에 기조 강의를 끝나고 그 다음에 무슨 디스커션도 있는데 거기에 내가 참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발표만 해주시면 된다. 염려하시지 말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발표를 하고 지금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발표를 끝내고 사회자가 최 교수님이 바쁘셔서 먼저 가셔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청중 중에 몇 사람의 얼굴 속에 그 난처한 표정 그리고 제 생각에 저를 좀 이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표정들이 지나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아니 기조 강의 한 사람이 이렇게 중간에 가버리면 어떡하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뭐 한다고 그랬나? 나는 지금 내 스케줄이 있는데 발표만 하고 가도 된다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 내가 왔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하죠. 그걸 모르는 분들은 저 사람이 매너 없이 자기 발표만 하고 토론까지 듣지 않고 간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억울한 거를 우리는 해결해야 돼. 내가 왜 그 행동을 했는지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억울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를 해명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럴 만한 이유로 그랬다예요. 그럴 만하니까 나는 그랬다예요. 이유 없는 행동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기를 해명하는 작업 중에 하나가 뭐냐? 글 쓰는 거예요. 글을 써서 자기를 해명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글 쓰는 것 같아요. 글 쓰다 보면 내 의식에 잘 떠오르지 않았던 어떤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글을 써놓고 이걸 내가 썼나 그러고 스스로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 썼다 이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런 생각이 있다니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작가는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은 거울로 자기 항문 보는 거하고 똑같다. 이거 우리 잘 하지 않잖아요. 진짜 아주 이상한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는 한 자기 몸을 구석구석 이렇게 들여다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글쓰기는 그런 거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이렇게 탐색해보는 그런 작업이다. 근데 여기에 더해서 저는 글쓰기가 순간을 잡아놓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간을 딱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오래 살도록 만드는, 인생을 천천히 살게 만드는 데 있어서 글쓰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장석주라는 분의 이제 책을 이제 읽게 됐어요. 여러 작가들의 책이 있는데 이분의 문장에 제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이분은 혹시 연세대학에서 오신 학생 계세요? 연세대학에서 오신. 예. 그 마광수 교수님 아시죠? 예. 마광수 교수님이 쓴 문제작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마광수 교수님이 쓰신 그 초기의 문제작. 즐거운 뭐죠? 네? 사라? 네? 즐거운 사라도 있고 더 직접적으로 나는 야한 여자가 좋다도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야해가지고 문제가 된 거예요. 더군다나 국문과 교수가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래가지고 구속이 되죠. 네,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책을 출판한 출판사 사장이 장석주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업 작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글을 쓰고, 근데 신춘문예에 당선이 되고 출판사에 스카우트가 돼서 출판사 일을 하다가 해보니까 자기가 하면 잘할 것 같아서 출판사를 차려가지고 승승장구를 해요. 그러다가 이 마광수 교수님의 이 책을 내고 둘이 구속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삶의 어떤 도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리고 모든 걸 정리하고 이제 안성에 내려가서 나는 이제 글만 써야 되겠다라고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을 쓰는데 시인이기도 하고 뭐 산문도 많이 쓰고 이래요. 제가 볼 때 365일 강의를 부탁해도 365일 다 다른 강의를 할 수 있는 제 기준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분은 적어도 그분이 저한테 한 얘기, 또 그분 책에 있는 이야기를 기초해서 보면 매일 읽어요. 읽고 쓰는 게 다야. 아침 일찍 일어나요. 새벽 4시, 5시 이렇게 일어나서요. 간단하게 먹고 글 쓰고요. 하루 종일 글 쓰고 오후에는 한동안 걷고 그리고 9시쯤 되면 주무세요. 제일 아마 대중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작품은 대추 한알이라는 시, 교보문고 현판에도 걸린 적이 있었는데요. 대추 저게 저절로 붉어졌을 리 없다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예. 근데 제가 그분을 이제 좋아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만 그분이 자기 자신을 규정하는 말이 나와요. 본인 글에 보게 되면 작가가 누구냐? 작가는 매일 쓰는 사람이다. 작가는 뭐 문장력이 뛰어난 혹은 뭐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가 볼 때는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다. 이거를 운명처럼 생각해서 버티고 앉아서 쓰는 사람. 때로는 하루는 이 단어 하나 쓰기도 힘들다. 한 줄 쓰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매일 쓰는 사람. 이 고통을 이겨내고 매일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이고 그게 자기다. 글쓰기는 노동이다 그래요. 자기가 본인은. 글쓰기 노동이다. 그래서 이 노동을 마치 신이 자기에게 주는 운명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묵묵히 매일 쓰는 사람이 작가이다. 굉장히 저한테는 도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쓴 책이 글쓰기는 스타일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그분의 글도 좋지만 글을 저도 좀 쓰고 보고 싶어서 글쓰기에 관한 책들을 여러 개 읽다가 이제 그 책을 발견하고 읽어보니까 이게 단순히 글쓰기에 관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잘 사는데 엄청난 통찰력을 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 그리고 글쓰기에 관한 다른 책들을 읽다 보면 꼭 인용이 되는 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글쓰기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책들로서 거의 고전 바이블에 해당하는 어떤 책이 나오는데 그 책이 이 뼛속까지 내려가서 써라. 번역이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제목은 Writing from the Bones 이렇게 돼 있는 나탈리 골드버그라는 분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 장석주 작가의 말처럼 안식년 쉬면서 매일 써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딱 오피스에 가게 되면은 그냥 쓰는 거죠. 내 생각을 쓰고 뭐 읽었던 좋은 그 책의 구절들도 이렇게 요약해 놓고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면서 그 전에도 물론 학자니까
쓰지만 그때는 되게 논문, 테크니컬한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제 생각, 또 제가 좋아하는 표현들 이런 걸 중심으로 글을 쓰다 보니까 야, 이게 사람을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글을 통해서 일종의 의식의 표절을 경험하잖아요. 그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런 표절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의식의 표절이 일어나고 내가 그 사람이 돼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우리의 의식을 함양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쓰기에 재미를 붙이면서 잘 써보고 싶어서 읽다 보니까 이제 이 책까지 읽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그 나탈리 골드버그의 몇 가지 어드바이스가 단순히 글쓰기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고 사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몇 개를 여러분들 가져왔는데요. 늘 써야 된다. 늘 써야 된다. 그리고 뭐든지 늘 하셔야 돼요. 그게 뭐 공부가 됐든 운동이 됐든 뭐가 됐든 늘 하는 게 잘하는 거고 늘 하는 게 행복한 거예요. 늘 써야 된다. 영감은 정신적 설사다라는 말은 나탈리 골드버그의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작가 중에 안정효라는 분이 있는데 안정효 그 작가가 쓴 그 글쓰기에 관한 책 중에 그걸 읽다 보면 글쓰기 만보라는 책인데요. 그분이 쓴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재능이 있다 있기는 영감이라는 것도 있다. 번뜩이는. 그런데 그거는 설사예요. 정신적 설사다. 우리도 설사를 하잖아요. 근데 설사는 멈춰야 된다. 그거는 굉장히 비정상적이다는 얘기예요. 매일 써야지. 매일 읽고 매일 써야지. 갑자기 번뜩이는 어떤 영감이 와서 어떤 글을 쓰게 되는 경우는 없다. 영감은 정신적 설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나탈리 골드버그도 늘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요. 비를 맞는 바보가 되라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일부러 비를 맞아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일부러 그쵸 아까 그 있잖아요. 거울로 자기 항문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부러 비가 오는데 사람들은 다 자연스럽게 비가 오면 우산을 쓰거나 가방으로 이걸 자기를 숨기거나 어디 뛰어가거나 비를 피하려고 하는데 작가란 어떤 존재냐? 그 빛 속으로 그냥 들어가서 비를 맞아보는 존재다. 그렇죠? 그 혁명에 대해서 쓴 어떤 분의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혁명이라는 게 뭐냐? 산술적인 평균을 깨는 거다. 산술적인 평균을 깨는 작업이 혁명이다. 혁명이 뭐 거창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적인 속성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이럴 때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그냥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야, 내가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본다는 게 뭐냐. 그걸 깨는 거예요. 산술적인 평균을 깨보는 거. 그래서 내가 비가 오면 비를 맞아본다. 근데 비를 맞으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아마 우리 백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니체는 걷는 걸 굉장히 즐겨했다 그래요. 그래서 건강의 철학자라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걷는 걸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쓴 그 표현 중에 보면 그 가만히 앉아서 서재에 앉아서 써내려간 글, 참고문헌 많이 달려주고 이런 거 있지만 자기는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안 믿는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보고 경험해라 이런 그렇게 했다는 표현을 제가 니체에 관한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우리를 그 지혜롭게 만드는 길이면서 또 글을 잘 쓰게 만드는 길로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건데 혼자만의 시간을 확보할 것. 혼자만의 시간. 이것만큼 글쓰기에서 중요한 게 없다. 나만의 공간, 나만의 방. 나만의 방이라는 이 표현은 표현이기도 하면서 버지니아 울프라는 작가의 작품의 이름이에요. 나만의 방. 버지니아 울프가 강의 요청을 받았어요. 지금 저처럼. 근데 강의의 주제가 뭐였냐면 여성과 소설에 관한 어떤 강의를 해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가 이제 어떤 걸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이 됐냐면은 자기 시대까지 그때 당시까지 왜 이렇게 여류 소설가가 많지 않은지 그리고 소설에는 왜 여자 주인공이 많이 등장하지 않는지 이제 이런 걸 한번 자기가 공부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의 도서관에 들어가려고 하는 제지당이에요. 회원이 아니다. 그 다음에 여자다.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른 대학 도서관에 갔는데 거기는 이제 입장시켜줘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주제를 공부해 본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냐. 여자 소설가가 드문 이유, 첫 번째, 가난하기 때문이다. 여자가 경제적으로 가난하기 때문이다. 얼핏 들어보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의 스토리는데요. 가난하면 자기 방이 없다. 이 소설은 독립적인 사고를 하는 작업이에요. 남들 해보지 않은 생각, 현실에 없는 생각. 그러니까 뭔가 얽매이지 않는 독립적인 생각을 풀어내는 게 소설인데, 그런 독립적인 생각은 독립적인 공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나올 가능성이 많다. 그런데 여성은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만의 공간, 자기만의 방을 가질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결론 내리고 그 주제로 강의를 하고, 그게 자기만의 방이라는 작품으로 글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작년 1년 이렇게 안식년 보내면서 제가 학교는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대학원생들이 지금 왜 왔는지 모르겠네. 공부해야지. 대학원생들 죄송한 얘기인데 학교를 가급적 안 나오고 싶었어요. 학교에 나오면 여러 가지 이 디스트랙션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느 공간에 누가 빌려준 공간에 나가서 아침부터 밤까지 읽고 쓰고 음악 듣고 자고 뭐 온갖 시간들을 보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 버지니아 울프가 얘기한 자기만의 방,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하는 혼자만의 시간이 얼마만큼 우리를 좀 깊이 있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지 우리 안에,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나도 몰랐던 어떤 것을 발견하게 하는지를 너무 절절히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내 인생에서 나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내 방을 가져야 되겠다. 물론 집에 방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컴퓨터가 있으니까 아이들도 와서 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돈이 좀 생기면 집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어떤 제3의 공간에다가 내 방을 쫙 꾸려가지고 내가 거기 가서 시간을 보내야 되겠다. 이게 내 인생에서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그리고 내가 내 와이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 내가 더 돈이 생기면 이제 와이프 것도 내가 만들어줘야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의 방을 한번 가져보세요. 이게 단순히 이 자기만의 방은 생활의 공간이 아니에요. 생계의 공간도 아니고 여기는 철저하게 사고하고 사유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장석주라는 분도 그런 말을 쓰고 다른 작가도 그런 말을 썼는데요. 우리가 생활과 생계의 공간으로부터 사유하는 공간으로 건너오는 이 건너옴의 의식이 리추얼이 있어야 된다. 이 리추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리추얼을 내가 내 삶에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나만의 공간, 그래서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게 참 중요하다. 글쓰기는 글쓰기를 통해서 배운다.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는다하고 똑같아요. 글도 써본 사람이 써요. 공부도 해본 사람이 공부를 합니다. 운동도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이 열심히 해요. 체육관에 가보세요. 여기 올 필요가 없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고요. 체육관 밖에 벤치에서 쉬고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와야 되는 사람들이 안 오고 거기 앉아 있어요. 도서관에도 가보면요. 더 이상 공부할 필요가 없는 애들은 도서관에 와 있고, 진짜 여기 와야 될 사람들은 호프집에 가 있거나 게임방에 가 있어요. 이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해야 늘고, 해야 재미를 발견해요. 젊었을 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대를 2년을 다녔습니다, 여기서. 그러다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를 바꿔야 되겠다, 전공을. 그리고는 이제 여기 이것저것 수업도 들어보고 하다가 나는 심리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는 복수 전공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도 않고 또 학사 편입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학력고사, 지금 수능 같은 시험이죠. 학력고사를 다시 봤어요. 제가 2학년 2학기 때 여기 학교 다니면서, 그때는 휴학하면은 남학생인 경우에는 아주 시대가 안 좋았기 때문에 영장이 나와요.
3번 교련 수업을 듣는데 교련 수업을 3번 빠지면 자동으로 그 군대 영장이 나오는 그런 참 아름다운 세상이었기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기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교련 수업은 나오고 시험 공부해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제 심리학과로 다시 들어왔는데요. 너무 행복했어요. 들어와서 공부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막상 3학년쯤 되니까 더 공부해보고 싶은데 무슨 세부 전공을 골라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무슨 심리학을 공부하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사회심리학을 골랐어요. 유학을 갔는데 이제 연구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뭘 연구해야 되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바꿔준 그 학자로서 조금 더 성장하게 만든, 그리고 그런 기회를 빨리 포착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지도 교수님이, 미국의 지도 교수님이 첫 학기에 이제 제가 딱 도착해가지고 인사하러 갔는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키가 굉장히 크신 분이에요. 한국에서는 키 큰 사람은 똑똑하지 않다라는 편견이 그때는 많이 있었어요. 저도 학교에서 키 큰 교수님들을 본 적이 없어요. 되게 키가 좀 작고. 근데 그분을 딱 갔는데 키가 너무 큰 거예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인데 키가 너무 커서 뭐가 좀 잘못됐다. 이럴 리가 없는데. 네. 근데 그분이 첫날 오피스에서 저한테 몇 가지를 물어봤어요. 차 있느냐? 네. 그래서 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컴퓨터 있냐? 네, 컴퓨터 샀다. 그 다음에 집 있냐? 그래서 당연히 아파트 구했다. 그럼 이제 됐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그러면서 논문 몇 개를 탁 주고요. 개강할 때까지 한번 읽어보고 개강하고 나서 뭐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 보고 연구를 같이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고 그냥 이제 논문 몇 개를 줬어요. 읽어봤는데 다 저한테는 관심이 없는 주제예요. 본인한테는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만나서 이야기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논문이 읽다 보니까 약간 이상한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거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만나가지고 이제 개강하고 나서 점심 때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자 그러더라고요. 낮에 그 학과 앞에 있는 그 레스토랑에 갔는데 그 밖에 테라스처럼 되어 있는 곳인데 아니 교수님이 또 맥주를 시키는 거예요. 아니 교수가 낮부터 술을 드시네. 이 세계적인 학자가. 근데 그때 제가 그렇게 좀 닫혀 있었던 거죠. 그때 이제 맥주를 마시면서 저한테 읽어보니까 뭐 어떻더냐 이렇게 물어봐서 제가 이 논문에 이 부분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라는 생각이 저 그냥 숙제하듯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해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그 교수님이 들어보더니 야 그거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걸 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진짜 관심 없는 주제였어요. 했는데 아무튼 결과가 잘 나오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첫 번째로 제 논문을 저널에 퍼블리케이션을 하게 된 거예요. 엄청난 행운이었죠. 근데 그걸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냐면 비록 내가 마음에 둔 관심 있는 주제는 아니었어요. 스파크가 확 뛰는 건 아니었는데 그걸 하면서 작은 성공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밌어진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런 과정이 여러 번 됐어요. 여러 번 반복이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교수가 돼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관찰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연구 주제를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내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어떤 학생은 교수가 해보라 그러든 아니면 누가 해보라 그러든 어떤 연구 주제가 있는데 그거를 잡고 그거를 그냥 치열하게 아주 꾸준하게 잘해내는 경우, 이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결국은 누가 소위 앞으로 길게 보면 누가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 대학원 과정에서 보면 누가 성공했냐 보면 진짜 마음에 드는 걸 찾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민한 학생은 별로 성공하지 경우를 내가 못 봤어요. 그런데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걸 받아가지고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해낸 학생은 그 다음번에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걸 발견하는 걸 제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봐야 늘어요. 그리고 늘면 재미를 발견하게 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치 백마탄 무슨 왕자님이나 공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것만 생각하다 보면 잘 안 되는 거와 똑같아요. 사귀어 보면 괜찮은 게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에 드는 거를 발견하기를 기다리기보다 웬만한 거를 붙잡아서 끝까지 해보는 작업. 그래서 그걸 반복하게 되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말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려움 없이 써라.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졸작을 쓸 권리가 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졸작을 쓸 권리가 있어요. 어떤 시인이 쓴 산문집 중에 시읒의 세계라는 책이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시읒. 시읒의 세계. 시옷이라고 그러나요? 시옷. 뭐라고 그러죠? 시옷? 시읒? 시옷. 네. 시옷의 세계라는 산문집이 있어요. 그건 뭐냐? 시옷으로 시작하는 단어나 표현을 가지고 이분이 자기 생각을 쭉 써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시옷으로 시작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런 발상을 해서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렇지만 그걸 쓸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졸작을 쓸 권리는 나한테 있다. 살면서 진짜 엉뚱한 거를 이 산술적인 편견을 깨서 엉뚱한 걸 해볼 권리가 나한테 있다. 저질러 보는 것. 이것도 살아가는데 꽤 도움이 되니까 글쓰기만이 아니라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글쓰기는 노동이다. 글쓰기는 노동이다. 정신적인 작업이지만 동시에 노동이다. 체력이 너무 중요해. 살아보니까. 여러분 잘 사시려면 체력을 기르셔야 돼요. 글쓰기에 관한 이제 그 책을 읽다 보면 또 어떤 사람의 책을 마주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 그런 거 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꼭 그 사람을 마주치게 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글쓰기를 내가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그러면 꼭 누군가를 마주치게 돼요. 예. 그분이 쓴 책 중에 그분은 스티븐 킹이라는 유명한 소설가죠. 스티븐 킹이라는 소설가인데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On Writing, 글쓰기에 관한 On Writing인데 우리나라에는 번역이 아마 그렇게는 안 돼, 좀 자극적으로 됐을 거예요. 근데 그 On Writing에 보면 이분이 글쓰기에 관해서 준 그 어드바이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저한테도 와닿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인상적으로 다가왔던 게 이 표현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부사로 덮여 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adverbs. 부사로 덮여 있다. 이 스티븐 킹의 이야기는 부사를 글에서 많이 쓰게 되면 글의 생명력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안 좋은 글들은 뭐냐? 부사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부사가 전혀 필요 없다 이게 아니고요. 부사가 많이 들어가는 글은 좋은 글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걸 쓴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을 이 스티븐 킹만 한 건 아니에요. 안정효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분이 쓴 글쓰기에 관한 책에서도 그런 얘기를 해요. 불필요한 군더더기만 제거해도 문장이 살아난다. 예. 근데 그걸 읽는데 문장을 인생으로 바꿔본 거예요, 제가. 불필요한 군더더기만 제거해도 인생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글에도 불필요한 부사가 있듯이 인생에도 불필요한 인생의 부사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안정효라는 분이 이야기한 우리나라 글에서 불필요한 것, 대표적인 것, 그를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분이 썼어요. 있을 수 있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어느 해 우리 그 국어 어떤 연구 단체에서요. 제가 그 단체 이름 잊어버렸는데 우리나라 출판물에 나오는 단어들의 빈도를 쫙 조사를 해본 겁니다. 그랬더니 가장 많이 나오는 것에서부터 쭉 순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상위권에 있었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것, 뭐뭐 하는 것이라는 표현. 그 다음에 수, 그 다음에 이런 있는, 있을, 있는 이 표현. 근데 작가로서 볼 때 이 세 가지만 덜 써도 문장이 살아난다. 있을 수 있는 것.
그러면서 이분이 또 예를 들어요. 자, 이 문장을 한번 봐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길이 꽉 막혀 있다. 신경질이 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대고 있다. 한 청년이 디카로 이 장면을 찍고 있다. 네, 얼핏 그냥 읽으면은 무난하게 읽힐 수 있는 문장이에요. 근데 보시면 있다가 4번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정효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있다만 제거해서 문장을 다시 써봐라.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싸운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구경한다. 그래서 길이 꽉 막혔다. 신경질이 난 운전자들이 경적을 울려댄다. 한 청년이 디카로 이 장면을 촬영한다. 훨씬 더 생명력이 있고 그 장면을 생생하게 묘사해 준다. 근데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려면 가급적 부사의 사용을 줄여라. 그럼 인생의 부사는 뭘까? 그렇죠? 내 삶에 생명력이 있으려면 그래도 부사가 있어서 부사를 줄여야 되지만 내 삶에 있어서 불필요한 부사는 뭐가 있을까? 그러면 부사를 왜 쓰는지를 알아야 인생의 부사를 발견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가들이 부사를 왜 사람들이 쓴다고 말을 했는지를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서 그렇다. 자신감이 없으니까 강조하기 위해서 부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자기의 취약성, 자기 내면의 어떤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글에다가 부사를 써서 매우 중요해. 이렇게 이런 말을 써서 자기 확신을, 부족한 자기 확신을 메꾸려고 한다라는 게 이 작가들의 분석인데 꽤 그럴듯해 보여요.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 자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진짜 나에게 힘을 주는 본질적인 게 아니고 뭔가 다른 것들로 채워서 내 그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하는 인생의 부사가 뭘까? 그거는 뭐 여러분 각자의 몫이에요. 각자 자기만의 인생의 부사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행복 연구를 해보면 그 인생의 부사라고 할 만한 것들이 몇 개가 나와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소유물, 그렇죠? 명품, 뭐 좋은 어떤 이 소유물을 사람들이 덕지덕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문장의 부사가 넘쳐나는 것과 똑같다. 그리고 실제로 행복 연구에서도 그거는 별로 행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오늘 오신 우리 학생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들 외모가 너무 훌륭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근데 우리 가끔 보면 그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저렇게까지 꾸밀 필요가 없었는데 불필요하게 뭘 많이 단 사람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저것만 안 했어도 좋았을 텐데 좀 과한 치장이 있어요. 그게 소유물 같은 거. 인생에 좀 필요 없는 덕지덕지 있는 소유물 같은 게 우리에게 생명력을 뺏어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행복연구에서 보게 되면은 남들로부터 받는 평가, 남들의 시선. 이거 진짜 우리에게 생명력을 뺏어가요. 끊임없이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런 것들로 내 삶을 다 보호해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글이 소위 너무 만연체인 겁니다. 너무 만연체가 돼서 부사들이 잔뜩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내 인생의 부사가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대학원생들하고 수업할 때 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논문을 읽을 때 첫 문장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논문은 첫 문장이 좋다. 첫 문장이 너무 진부하면요, 이 독자들의 호기심을 이끌어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제목이 좋아야 되고요. 첫 문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첫 문장은 항상 첫 문장이지만 마지막에 쓰는 경우가 많아요. 써놓고 계속 고치고. 그러니까 그래서 첫 센텐스가 진짜 힘든 작업인 것 같아, 해보면.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실제로 작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 문장이 중요하다.
이 존 오하라라고 하는 분의 웃음소리라는 작품에 나오는 첫 문장이에요. 남자가 웃었다. 굉장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뭘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남자가 웃었다. 이게 굉장히 사람들의 이 주목을, 어텐션을 끌어오는 역할을 해요. 첫 문장. 우리 한국 학생들이, 일본, 중국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동양 학생들이 유학을 가가지고 논문을 쓰면서 가장 많이 교수들에게 지적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논문에서 자기가 쓰고자 하는 것들이 일찍 안 나온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갈식을 못 써요. 두 갈식을 못 쓰고 배경,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배경을 얘기하다가 한참 있다가 뒤에 가서 그래서 내가 이거 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과학적인 글쓰기, 소위 적어도 과학적인 글쓰기에서는 두 갈식을 쓰라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네가 하고자 하는 말을 얘기를 해야 된다. 가급적 빨리 얘기해라라는 게 대부분의 이 교수들이나 그리고 실제로 글쓰기에 관한 책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조심스러워요, 문화가. 너무 조심스러워. 그리고 너무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또 우리가 예의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서 돌려서 말하거나 대충 말하면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그러니까 뭐 거시기 같은 말이 발달하는 거죠. 야, 우리 금요일 날 밤에 여기 모여서 거시기 하니까 머리는 거시기 하지만 기분은 참 거시기 하다. 우리 끝나고 어디 맥주집 가서 거시기 하고 밤 늦게까지 거시기 하자. 이렇게 해도 여러분이 다 알아들어요. 그렇죠? 이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않는 문화에서 가능한 그런 것들인데요. 글을 쓰려면 처음부터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좋다. 근데 그게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이 돼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는 것,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선명하게 갖는 거예요. 나는 이걸 좋아. 나는 이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라고 하는 자기의 칼라를 갖는 거예요. 자기 선호를. 그래서 그걸 선언을 해야 돼. 근데 그 작업을 우리가 못하고 그냥 괜찮아, 나쁘지 않아, 다 좋아.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생명력을 앗아가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자기만의 방은 아까 얘기했던 거니까. 근데 이 자기만의 방에서 결국 우리가 하는 게 뭐냐?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거죠. 자발적으로. 나 스스로의 감옥에 가두는 행위가 우리를 참 괜찮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발적인 격리. 나를 좀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내 방이 필요해요. 근데 내 방을 만들려면 돈이 얼마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내 방이 글자 그대로 내 방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냐면 그냥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혼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러니까 카페 한 구석짜리 이런 데. 그렇죠? 나만이 혼자 가서 조용히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데는 다 내 방이 되는 거예요. 또 꼭 굳이 글 쓰는 곳이 아니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늘 내가 즐겨가는 산책 코스가 있다. 그래서 그냥 많이 먹고 소화시킬 겸 이렇게 걷는 이런 정신적 설사에 해당하는 산책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걷는 어떤 곳이 있다. 그럼 그것도 자기만의 방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참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늘 하던 차에 제가 누구를 알게 됐냐면 개인적으로 알게 된 건 당연히 아니고요. 이 임현정이라는 피아니스트를 신문 인터뷰에서 보게 됐어요. 이분이 한 인터뷰 기사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검색해서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을 찾아보니까 이미 굉장히 잘 알려진 스타이고 또 KBS에서 그 뛰어난 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사람들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에도 나왔던 되게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피아니스트예요.
프랑스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요.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유럽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기만의 스타일이 굉장히 강한, 그래서 이 피아노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선호가 좀 갈리는 그런 피아니스트예요. 근데 제가 이분의 인터뷰 기사를 보고 진짜 감동받았던 게 뭐냐, 보통은 피아니스트들에게 자기만의 어떤 소위 18번, 자기만의 스페셜티가 있잖아요. 나는 쇼팽이다. 나는 무슨 베토벤이다. 우리나라 피아니스트로 치면 조성진, 그리고 조성진 하게 되면 우리가 딱 쇼팽 이렇게 떠올리잖아요. 또 남자 중에 김선욱 그러면 이 사람은 베토벤을 되게 잘 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임현정이라는 분은 그런 게 있지 않고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자가 질문을 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 그게. 어떻게 여러 사람의 곡을 그렇게까지 해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한 겁니다. 그 질문에 대한 이 임현정이라는 이분의 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사교 활동을 일체 안 하고 음악에 집중하면 가능하죠. 저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사교 활동을 최대한 줄이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 말을 딱 들으니까요, 엄청난 챌린지예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사실은 더 이제 좀 충격적이었어요.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해야 돼.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해야 돼. 근데 내가 사람들 만나고 뭐 하게 되면 그 사이에 뭔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아닌 세상 사람들의 코드에 맞춰서 연주하게 되니까요.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한다는 표현이 너무 와 닿았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어디에 격리되는 건 뭐냐, 내가 관심 있는 그것과 나 사이를 보호하는 작업이에요. 이거 깨질까봐, 누가 와서 여기 방해할까봐, 여기 물들까봐 이 보호하는 작업, 그 정도로 여기다가 공을 쏟아야 뭔가가 가능하다라는 건데, 제가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분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죠. 아마 많을 거예요.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대학원생들 와 있는데요. 대학원생들도 진짜 열심히 하실 거고, 우리 주변에 많아요. 많이 있는데,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은, 자기가 하는 열심히 하는 행위를 그냥 열심히 한다, 아침부터 밤까지 연습하면 돼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한다라는 표현으로 그거를 만들었다라는 점이 인상적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든다라는 거는 우연히 이루어진 것 같지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하는 행위에 대해서 자기가 통찰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똑같이 아침 눈 뜨자마자 밤 잠자리에 들 때까지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음악과 나 사이를 보호하는 작업이다라고 그 일을 규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만의 공간에서 나를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발적으로 격리해서 결국 하는 게 뭐냐, 나와 내가 하는 일, 내가 관심 있는 어떤 대상, 이 사이를 보호하는 일을 하면 참 잘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하는 연구 주제, 그 사람이 왜 이런 연구 주제를 하는가를 보면 가끔은 그 사람의 개인적인 뭔가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제가 지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내가 너무 지혜롭지 않다는 생각으로부터 하게 됐는데요. 인격을 갑자기 왜 관심을 갖게 됐느냐? 내가 너무 인격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알지도 몰라요. 나 진짜 이렇게 문제가 많구나. 교수가 돼가지고, 그다음에 나이가 50이나 되고, 참 인격이 없다. 그런데 인격이 없다라고 너무 또 나를 부정적으로 보는 거는 또 상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냐, 이럴 때 나를 그럴듯하게 보여주도록 정의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격의 정의로 보면 나는 인격자가 아닌데,
나를 인격자로 보게 만드는 정의를 내가 하나 만들면 괜찮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정의가 뭐냐? 인격을 새롭게 한번 보는 거죠. 가정. 우리 패밀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정들이 있잖아요. 어썸션들. 이럴 거다라고 가지고 있는 가정이 인격의 차이다. 그러니까 인격자는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고 인격자가 아닌 사람은 안 좋은 가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여러 번 제가 생각하게 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전공이 사회심리학인데 사회심리학에 나오는 어떤 연구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가정의 차이다. 어떤 가정들, 우리가 전제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또는 이렇게 추측해보는 스페큘레이션들, 내가 보진 않았지만 이럴 거다라고 해보는 이런 것들이 결국 인격의 산물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만큼 인격이 좋은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학부 때 제가 학부 수업 시간에 이제 보여주는 저희들이 했었던 연구인데요. 가정이 사람들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제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케이스예요. 제 석사 학생하고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그 반응이 성차별적인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 이런 걸 보는 연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전형적인 성희롱 사례를 같이 이제 이 진정이라는 학생하고요. 지금은 아주 훌륭한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됐지만 요 학생하고 이제 이 아주 전형적인 성희롱 사례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실험에 참여하러 온 학생에게. 남자가 있고 K 부장이 있고 피해자 P양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 여러 가지를 시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가정적인 사고를 만들어 보게 해요. 그래서 그 K 부장이 이렇게 했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K 부장이 이랬더라면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혹은 P양이 이랬더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혹은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텐데 이렇게 가해자와 피해자를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결과, 더 나쁜 결과 이런 조합들을 한번 만들어 보라 그런 겁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가정을 더 많이 떠올리냐면 이랬더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다 이런 가정을 많이 떠올려요. 그러니까 그때 피해자가 거절했더라면 혹은 가해자가 술에 안 취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것들을 많이 떠올린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안 떠올리는 가정이 뭐냐면 가해자가 더 심한 걸 요구했더라면 큰일 났을 텐데 이 정도니까 다행이다. 이거는 참 안 떠올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거 연구를 해보니까 편견이 성차별적인 그 생각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가정적인 사고를 많이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얼핏 들으면 생각해보지도 않은, 나는 생각해보지 않은 생각이지만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안 좋은 생각이라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 정상이란 말은 좀 너무 강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진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을 검증해 봐야 된다. 가정을 한번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 제가 키가 너무 컸다고 말씀드린 제 지도 교수예요. 리차드 니스베트이라고요. 작년에 한국에 오실 일이 있어서 행사하고 서울대에 와서 또 강연을 한번 했는데 키가 진짜 너무 커요. 근데 이분이 이제 와가지고 저랑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쭉 하면서 나이가 이제 70이 넘었어요. 이제 올해 은퇴를 하세요. 근데 처음으로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이 콜롬비아에서 학위를 했어요. 자기가 학부 이제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하버드를 가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같이 있던 친구가
자기가 콜롬비아에 로스쿨이 이제 됐다고 거기 갈 건데 뭐 일 때문에 가는데 너 그냥 같이 가자 그런 거 심심하니까 그래서 그냥 간 거예요. 가가지고 간 김에 심리학과를 놀러 간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지도교수를 만나요. 이제 미래 지도교수가 됐지만 그래서 자기가 콜롬비아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드미션은 하버드에서 받았는데 나는 콜롬비아로 오게 됐다. 근데 그 이분의 지도교수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렇게 왔다 이러면서 내가 그때 거기를 안 갔더라면 친구가 가자 그랬을 때 안 갔더라면 참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고 잘 됐다 이런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 연기론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모든 게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하면 좋은지 제가 불교 철학하는 분에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몇 가지 표현을 얘기하는데 제가 컨틴전시라는 표현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좋은 표현이라 그래요. 우리가 컨틴전트하다라는 말 하잖아요. A는 B에 컨틴전트하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그 학교에 안 갔더라면, 내가 그때 그분을 안 만났더라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정을 해보고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게 너무 좋다. 이게 제가 지도교수한테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행복 연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때 또는 행복을 잘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가정이 그런 가정이에요. 빼기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뭐 이게 없었더라면 어땠을까?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겁니다. 이거 뭐 어디 교과서에도 없는 얘기인데요.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다 가정을 하면서 살아요. What if? 가정을 하는데 좋은 가정은 뭐냐? 빼기 가정을 해서 이게 없었더라면 이랬을 텐데 너무 좋다. 가정을 많이 하고 안 좋은 가정은 이것만 있으면 좋을 텐데 더하기 가정만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인격이라는 거를 가정으로 보면 이것도 해당할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골프를 안 치실 거예요. 아직은 어려서. 부모님 중에 골프 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골프를 안 치다가 2007년에 이제 골프를 배웠습니다. 골프를 쳐보니까 제가 운동을 좋아하는데요.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데 저하고 좀 잘 맞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골프를 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친구들하고 2014년에 이 충청북도 음성에 있는 이 진양밸리라는 골프장을 한번 갔어요. 그런데 이 진양밸리는 여러분 부모님 중에 골프를 치시면 여쭤보세요. 굉장히 어려운 코스예요. 좁고 방향도 많이 틀어야 되고 되게 어려운 코스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싸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가죠. 근데 여기를 이렇게 어려운데 왜 갈까? 가서 깨달은 게 뭐냐면요. 못 치는 사람도 잘 치는 사람하고는 잘 치는 사람 여기 가자 그럴 때 못 치는 사람도 가자고 흔쾌히 얘기를 해요. 못 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못 치는 사람의 생각이 머릿속이에요. 여기 가면 잘 치는 쟤도 못 친다. 어려우니까. 잘 치는 사람은 굳이 어려운 데를 왜 못 치는 자기 친구를 데려가려고 그러느냐 봤더니 여기 가서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서로 같은 상상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요, 여기 이제 여기 2번 홀이라는 데인데요. 이 파3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3번 만에 여기다 공을 집어넣는 그런 코스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경사가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 왼쪽은 계곡이잖아요. 그리고 오른쪽은 여기 보실지 모르지만 이게 연못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도 꽤 길어요. 한 160m 정도 돼요. 그럼 여기서 정확하게 여기 올린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되게 못 치는 아마추어들은 이럴 때 긴장하기 때문에 왼쪽으로 이렇게 공을 훅으로 감아서 여기에 빠뜨리거나 아니면 불안하니까 몸이 탁 먼저 들어서게 되면 공이 오른쪽으로 가서 연못에 빠지거나 온갖 코미디 같은 일들이 여기서 많이 벌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나름 심리학자니까 이제 이런 멘탈에 대한 거를 다 컨트롤을 해서 저는 어떻게 치느냐, 여기서 긴장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보다 더 많이 나가는 클럽을 잡아요. 더 긴 거를. 그걸 잡고 그냥
툭 쳐버려요. 그러면은 좀 오버되더라도 그게 나.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치는데 그렇게 해서 갔어요. 제 뒤에 치는 두 번째, 세 번째 제 친구들은 두 명 여기에 빠뜨렸어요. 힘을 쫙 주고 잘 쳐야 되니까. 그럼 내기를 하기 때문에 한 명이 들어갈 때마다 저한테는 돈이 계속 이제 보이는 거죠. 아싸, 두 번째 아싸. 마지막에 친 친구가 저랑 베스트 프렌드인데요. 두 명이 이쪽으로 하니까 이 친구는 이를 빠뜨렸어요. 뭐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에 이렇게 빠지거나 계곡에 빠뜨리면 이 앞에 가서 여기 해저드 티라는 데 가서 가까운 데서 이제 페널티를 먹고 쳐요. 마지막에 친 제 친구가 여기 가서 그 치려고 하면서 그 캐디분에게 자기도 빠뜨리니까 민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캐디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저기는 공이 엄청 많겠네요. 정확히는 공이 수천 개는 있겠네요. 라고 제 친구가 일종의 위로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끝낸 거예요. 공이 수천 개쯤 있겠네요.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 캐디분이 제 친구에게 한 말이 제가 2014년 1년 통틀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명언이었어요. 오죽하면 제가 이걸 사진을 찍어놔서 기록을 가지고 있겠어요. 그 캐디가 제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를 위로해달라. 나만 실수한 게 아니다. 공은 저렇게 수천 개나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제 친구에게 그 캐디분이 한 말이 고객님, 우리 골프장에는 고객님 같은 분만 오시는 게 아닙니다. 너무 지혜로운 말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해요. 내가 보편적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래야만 마음이 편하니까 다른 사람도 많이 빠뜨렸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객관적으로 그 캐디는 아니다. 고객님 같은 분만 오시는 게 아니다. 다 잘 어울린다. 제가 인간의 자기 중심성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과 이런 말이 또 있나 싶은 거예요. 그 말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가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했을 때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세상에는 나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나 정도로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이 세상에는 너 같은 사람만, 이 정도로 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뭔가 좋은 일을 하고 뿌듯해할 때 스스로에게 아니다. 너 같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다. 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것이 우리가 지혜로워지는 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을 바꿔야 돼요. 그렇죠? 내가 보편적이다. 내가 아주 평균, 아주 이상하지 않은 이 정도면 괜찮다라는 이런 가정을 바꾸어가는 것, 그 작업을 내가 치열하게 해보는 것, 그것이 인격을 키우는 길이다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고생 많으셨고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